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컨벤션 뷰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대략적으로 하는지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영상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다시 정리하면서 봤거든요. 컨벤션 뷰로는 도시 마케팅에 관련한 모든 것을 하는구나, 역시. 그래서 해외에서도 역시나 DMO라고 불립니다.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볼 때, 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PCO가 되든, 관광공사에 뭐 들어가든, 아니면 기업에 가든, 음, 여러분들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어,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환상 같은 것도 사실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 가지 직장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컨벤션 뷰로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지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했지만 사실 제가 처음 생각하던 회사의 이미지랑은 조금 달랐어요. 들어가게 되니까 뭐 매일 회의도 있고 주간 회의도 있고 거기 플러스 뭐 커피 타는 거는 막내는 기본이에요. 사실 각자 타는 문화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있는 룰이라는 게 있고 롤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도 많이 타고 복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미생 혹시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내들이 하는 일을 곧잘 합니다. 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사건을 뭐 해결하고 뭔가 대형 프로젝트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드라마고 영화입니다. 그런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 뷰로도 그거 같아요. 이제 어떤 도시라는 곳에서 도시를 포장하고 또 시장에 내어놓고, 이제 세계라는 시장에 내어놓고 좀 더 예쁘게 만들고 감성적이게 만들고 또 실용적이게 만들고, 이 모든 도시의 매력을 끄집어내서 어떤 국제회의랑이랑도 연결을 하고 또 관광이랑도 연결을 하고 또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뷰로 잡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잡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일들을 멀티로 할 수 있는 걸 잡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잡다한 일을 많이 하지만 핵심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컨벤션 뷰로는 사실 어떤 임무나 역할이 정해져 있다, 정확하게 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보다 특공대와 같은, 그리고 잡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팔방미인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게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컨벤션 뷰로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 관광에 대해 잘 알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신들은 지금 전공 수업이잖아? 그러면 물론 뭐한 3년 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컨벤션에 대해서 좀 알아. 이론적으로 난 이런 것 좀 알아. 뭐 IC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 갑자기 시사에 관한 내용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갑자기 물어요. 너 그러면 이번에 장관님 모시는 어떤 뭐 에스파냐의 공무원 급수에 대해서 알아? 어떻게 의존해야 돼?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못하죠. 어려운 거예요. 공무원 의전이 뭔지도 모르고 급수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자, 너 그러면 노르웨이가 도시 중에 뭐 노르웨이 도시 중에 뭐, 뭐 되게 많겠죠? 아니면 세계 유명한 도시 파리, 아니면 뭐 암스테르담, 뭐 기타 등등, 이런 도시 마케팅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경도 위도가 어떻게 돼? 이건 우리나라랑 지역 환경이 어떻게 달라?
사계절은 있어? 이계절이야?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도시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뷰로인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도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도시라고 그리고 글로벌 도시에 있는 수도와 그리고 수도 중에서도 경제 수도 아니면 행정 수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호주의 여러분 수도가 어디예요? 자, 하나, 둘, 셋. 시드니라고 답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이미 사실이지만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의 수도는 전부 다 시드니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시드니에서 국제 행사도 되게 많이 했었고 메가 이벤트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에 더군다나 올림픽도 했었죠. 그래서 시드니가 모두 수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경제 수도라고 볼 수 있고요. 호주의 수도는 어디다? 캔버라다. 캔버라가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 행정구역을 다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여러분들 다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도 경도가 같은 도시들은 어디인지, 우리 부산과 가장 가까운 비슷한 도시들은 어디인지, 예를 들어 산타모니카 정도가 있겠죠. 산타모니카 정도가 있겠고, 기타 미주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 부산이랑 도시의 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위도 경도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마케팅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팔방 미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잡부, 그리고 특공대처럼 굉장히 신속하고 다재다능해야 된다. 컨벤션 뷰로가 하는 일들은 그런 일입니다. 도시 마케팅은 말 그대로 도시의 전반적인 산업, 경제, 환경, 예술, 문화, 음악, 뭐 기타 등등 인간적인 것까지, 인문학적인 것까지 깨고 있어야지 그게 다 융합이 돼서 도시 마케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융합 인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컨벤션 뷰로에서 관광학도만 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영학도도 뽑고요. 또 IT 관련한 사람들도 뽑고요. 융합 인재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융합이 되겠죠? 관광학도들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도시를 마케팅하고 관광 마케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광학도 뽑을 것 같아요? 안 뽑습니다. 보통은 마케팅 전공한 경영학도들을 뽑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도시가 발전하는 어떤 파급 효과, 흔히 말하는 도시의 가치가 얼마냐고 추산할 때 관광학도가 추산할 것 같아요. 도시의 산업 환경, 경제 환경은 어떻게 되고, 이게 얼마 정도의, 예를 들어서 대외 무역 수지 적자 흑자, 그리고 뭐 자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산이 가진 경쟁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 정도, 부채 정도, 이런 거 알아볼 때 누구 뽑을 것 같아요? 경제학과 애들 뽑습니다, 여러분. 관광학도 안 뽑아요. 그럼 관광학도는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 상품 기획 프로그램 부분을 맡을까? 관광 코스 짜는 거는 여행사들이 하는 거고, 부산이래. 컨벤션 뷰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회의를 기획해야 되나? 그럼 어디에 뽑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쪽에 국제회의 기획하는 애들도 PC에서 뽑지, 뷰로에서 뽑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그렇겠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돼요. 해외 경험도 되게 많아야 되고, 또 해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국내에서 공부를 해서 언어 부분도 굉장히 탁월을 해야 돼요. 그쵸? 탁월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리딩하고, 그걸 해석해서 분석한 다음에 부산의 실정에 맞게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나가서 국제회의 유치를 할 때나 도시 마케팅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거든요. PPT를 많이 해요. 레디스 앤 젠틀맨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뭐 한 2, 300명 앉아 있는 곳에서 도시를 소개하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PT를 하면서 우리 도시는 이렇다. 너무 아름답지 않니? 우리 도시는 이래. 너희 막 오고 싶지. 막 가고 싶지.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뷰로를
업무나 컨벤션 뷰로의 업무나 도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면 다재다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기에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도시 브랜드,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알아야지 도시 마케팅을 하겠죠.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 역시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왜 또 이론인지라는 의문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 있잖아요.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직장 가서 또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론의 체계를 제대로 정해 놓지 않으면, 특히 마케팅이나 경영,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개성 뭐예요? 브랜드 이미지는 뭐예요? 물어보면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놓을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나중에 어떤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마케팅할 때 이런 상사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야, 이번에 브랜드 이미지 몇 가지 구성해보고 뭐 슬로건 하나 만들어 와봐. 근데 슬로건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막 추진 가치 전략 만들어 오고, 야, 이번에 CI 한번 만들어 와 이랬는데 BI 만들어 오고, 컴퍼니 거 만들어 오라 했는데 브랜드 거 만들어 오고, 아니면 야, 이번에 브랜드 인식 조사 한번 해봐. 인식 조사라 그랬는데 브랜드 이미지 조사해 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도 브랜드도 하나 모르는 사람이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 컨벤션 브랜드를 만든다, 관광 브랜드를 만든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도시 마케팅을 한다? 여러분들 세계 나가면 다 깨집니다. 쟤들은 브랜드 만들어 오지도 않고 마케팅을 하네? 뭐야, 컨셉도 없이 해? 여러분들이 아는 마케팅은 이때까지 그냥 홍보 광고였겠죠. 하지만 마케팅의 부분은 워낙 또 방대하기도 하고 브랜드에서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오늘은 챕터 1, 파트 1입니다.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 안에 챕터 1은 브랜드, 이 시간에는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주를 알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용어부터 할게요. 일단 자료는 참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챕터 1짜리예요. 자, 우리는 브랜드 속에 살고 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브랜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 브랜드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강력한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가슴속에 나와서 그 브랜드를 구매하고 지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브랜드는 기업, 국가, 도시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고객이 인식이 일치할 때 위력을 발휘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DNA는 곧 브랜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우리는 브랜드 속에 살고 있대요.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입은 옷의 브랜드는 뭔가요? 뒤에 라벨이 있을 수도 있고 노 브랜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 브랜드도 브랜드예요, 여러분. 노 브랜드라는 말이 역설인데, 브랜드가 없다는 말이 노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드인 거예요. 브랜드값 하죠. 브랜드값.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어디 있죠? 뭐죠,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제일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생각나는 1순위 브랜드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신기하죠? 왜냐면 브랜드는 브랜드와 자신을 일치화시키거나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1순위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1순위 브랜드는 뭔가요? 그쵸? 그렇죠. 생각나는 브랜드들이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랜드 속에서 브랜드와 맨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핸드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컴퓨터도 그렇고, 이 옷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발하는, 또 머리 하는, 이발이라면 좀 그렇죠, 미용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아재가 돼서 아직 이발이란 말을 씁니다. 헤어컷 맞죠? 펌, 뭐 컬러 체인지라고 하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지어 가는 미용실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브랜드 속에 살고 있는 게 맞고, 이 브랜드가 살아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어떤 브랜드에 다니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에 자신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빗대서, 이건 나를 표현하는 브랜드야. 이건 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브랜드야. 이 브랜드를 쓰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 이 브랜드 사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브랜드는 왜 탄생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학사, 석사, 박사를 할 때 브랜드는 뭐 아커나 아니면 필립 커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내가 아는 브랜드가 그 브랜드가 맞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대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우리는 대학자라 그럽니다. 엄청 큰 성과를 이룬 학자죠. 그런 대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나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과연 나는 이 브랜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들한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일 쉬운, 사실 구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 각인할 수 있는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자, 브랜드의 기원을 한번 보면 번이죠. 번은 BURN, 뭔가 불에 달구어지다, 태우다, 이런 느낌이 있죠. 번을 의미하는 고대의 노르웨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브란다라고 하죠. 브란드라. 이게 뭐냐면 BRANDR이라고 해서 브란드라고 해요. 이 불에 달구어지는 화이나다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죠.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했고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중세시대로 넘어가고 좀 더 뒤로 가서 고대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대시대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뭘 했었죠? 이름표 했었죠. 아직 있죠? 있나요? 명찰 이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김광민, 뭐 우리 학생 중에 또 있죠. 뭐 정은진, 뭐 기타 이런 학생 명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굴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상대 이름을 어떻게 상대 이름을 구분할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쵸? 출석부만 봐도 당신들이 누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매칭되는 이 이름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학생들 중에 장난스러운 학생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썩힙니다. 야, 너 누구 이리 나와. 야, 김광민, 너 또 뭐 지각했어? 너 나와. 김광민, 너 또 지각했어? 나와. 김광민 어디 갔어? 조퇴했어? 야, 김광민 어디 갔어? 결석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학생인데 지각, 조퇴, 결석이 잦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나쁘지 않은 아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이 생각해요. 김광민 땡땡이는 땡땡이. 김광민을 다른 학생들하고 구분하게 되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야, 1번 숫자 부르잖아요. 그죠? 학생 연번 있잖아요. 야, 오늘 뭐 1번 항상 1번은 키가 제일,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는 키가 제일 작거나 아니면 이름 초성 순서대로 했어요. 그죠? 나도 앞번째 약간 속했거든요. 김광이니까 기억이죠. 굉장히 빠른 4번 5번 때였어요 항상. 근데 3학년 올라갔을 때 우리는 가장순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건 숫자가 가니까 무조건 1번인 거야 걔는. 그래서 우리는
걔는 이름이 가장순이라 기억하지 않고 그냥 1번으로 불렀어요. 야 1번! 이렇게. 걔는 스트레스 받았겠죠. 하지만 걔는 1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된 거죠. 반의 1번. 뭘 하든 잘 걸리는 1번. 그렇죠. 걔는 1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학생들한테. 또 어떤 학생들은 운동 잘하는 학생이 있죠. 어떤 학생들은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죠. 또 어떤 학생 노래 잘 부르는 학생도 있죠. 춤 잘 추는 학생이 있죠. 미술 잘하는 애도 있죠. 개개인의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자신을 브랜드화한 거예요. 그게 개인 브랜드라고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가진 컬러도 있어요. 요즘에 컬러 검사가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컬러 검사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돌려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때까지 한 거를 종합해보면 브랜드는 왜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게 브랜드가 됐을까? 왜 필요할까? 그렇죠. 노르웨이에서는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고대에서는, 자기 재산이 특히 가축들이었거든요. 소, 돼지, 양,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재산이었는데, 이게 분실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 거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난 동물 애호가인 저로서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동물들한테 화인을 찍었어요. 불에 달구어진 인장을 가지고 달구어서 동물들의 이마, 동물들의 엉덩이, 동물들의 가슴 이런 곳에 인장을 칙 찍어버렸어요. 화인을 찍어서 김간의 소 1번, 뭐 아니면 저기 정간의 돼지 1, 2 이런 식으로 화인을 찍어서 이 재산은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거는 당신의 집 것이다. 이거는 저기 어디 것이다. 바로 자기네 자산이나 재산을 구분하기 위한 가축의 용도, 가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점점 이가 기업형 어떤 자산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돼지를 계속 나타 보니까 100마리가 되고 200마리가 됐어요. 얘들은 키우지도 못하고 처치곤란이겠죠. 그래서 자기 재산이 이렇게 증식되다 보고 뭐 200마리, 300마리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래 우리가 한 50마리 정도는 팔아서 뭐 사료라도 마련하자, 돼지 사료라도 마련하자. 50마리를 막씩 파니까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돈이 되기 시작하고 돼지 50마리를 이 지역에서 나는 저 주인한테 받았는데 좋아. 품질이 좋은데 다른 곳에도 제한을 한대. 그 낙인을 찍은 돼지들을 구분을 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돼지들은 오히려 지방질은 좀 적고 오히려 기름도 더 풍부하고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 지방에서 난 브랜드가 더 맛있다 생각, 이게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여기는 기름기가 많고 지방은 적지만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돼지. 이쪽에는 지방이 되게 많아서 부드럽고 뭐 단백질은 좀 작지만 기름도 작지만 지방 때문에 맛있는 고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인장들이 다 어디 지역에 어디에 있다고 찍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각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각각의 개별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의 원초입니다. 그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쌀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붙여졌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지고 싶은 금괴에도 다이아몬드에도 그렇게 되면서 브랜드가 파생되기 시작해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종합해 보면 브랜드는 뭐죠? 그렇죠. 다른 사물이나 다른 경쟁회사나 다른 곳과는 구별하기 위한 식별 체계라고 보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심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총체적인 브랜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브랜드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는 조금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럼 밑에 브랜드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브랜드에 대해서 개념을 어떤 정도로 머리에 조금이나마 감을 잡았으면 브랜드 수식어는 뭐냐면 이 개별 브랜드를 보조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착하는 네임이에요.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미세한 특징을 묘사하는 역할. 부산은 뭐죠?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있죠. 지금 앞에 뭐라고 붙은 줄 알아요? 다이내믹 부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내믹. 다이내믹 부산 여러분들 하면 부산이 다이내믹한가요? 자, 생각하길 바래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BMW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인데 BMW가 앞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까지는 그 전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X 드라이브라는 말을 썼어요. X 드라이브. 뭔가 X가 주는 미묘한 힙한 느낌? 드라이브. 이걸 보면 뭔가 힙해지고 뭔가 역동적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 X 드라이브라는 이제 수식으로 X 드라이브, BMW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이 브랜드를 뭔가 한마디로 수식할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이 형용사적으로 붙은 게 브랜드 수식어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왜 나중에 이 수식어를 알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정리가 될 거예요. 브랜드의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상표, 그 다음에 제품의 이름, 품질, 품종, 그리고 소유주 등을 표시하는 소인 각인을 뜻한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사전적 의미는. 학문적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판매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것과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언어, 문자, 디자인 혹은 결합체이다. 여러분들 이제 상식의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들 브랜드를 만들 때 꼭 뭔가를 표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 마음속에 심어주는 어떤 이미지도 괜찮고 영상도 괜찮고 브랜드는 다른 식별체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식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 안에 갇혀서 브랜드를 막 손으로 쓰고 막 그리고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상도 좋고 아니면 그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다른 데와 구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어떤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